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주제가상을 수상한 곡은 존 레전드와 커먼의 글로리였습니다. 영화 셀마의 주제곡이었죠. 빌보드에 따르면 글로리는 오스카 수상 덕분에 판매량이 약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글로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주제가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때는 판매량이 158% 증가했고요. 그래미 시상식에서 퍼포먼스를 벌였을 때는 36%가 증가했습니다. 오스카 시상식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그에 못지않은 상승이 이뤄지겠죠. 시상식은 훌륭한 음악에 권위를 더해주고 그 권위는 다시금 판매량으로 이어져서 뮤지션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멋진 선순환 구조가 아닐까 싶네요. 음악은 글로리 듣겠습니다. 존 레전드의 피아노와 보컬 그리고 커먼의 랩이 아주 멋지게 어우러진 곡입니다. One day, when the glory comes, it will be ours, it will be ours. Oh, one day, when the war is won, we will be sure, we will be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money, money, all I think about is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네,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내놨죠. 안심 전환 대출. 이게 기존의 변동금리로 되어 있고 또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갚는 그런 식의 그 주택담보대출이었던 것을 고정금리이고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같이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 주어서 가계부채의 질을 좀 건전하겠다라는 그런 대출입니다. 향후 이제 금리가 갑자기 인상이 되면 충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바꿔보려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 서춘수 지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그동안 가계부채가 많이 느는 것도 문제지만 가계부채 질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왔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아마 구조를 좀 바꿔보자는 대책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정금리 그리고 또 비거치식 이거 늘려보자라고 해서 정부가 여러 번 정책을 펼쳤었는데 네. 그게 뭐 약간은 미흡하다라고 느낀 것 같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살펴보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23.6%입니다. 네. 나머지는 변동금리다라는 것이고요. 또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이 26.5%입니다. 예.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약 75% 정도가 아직도 변동금리 대출이고 이자만 갚다가 만기가 되면 그때 원금을 상환하는 이런 네.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후에 부담이 많이 몰리게 되니까 그때 네. 가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객분들 입장에선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변동금리에 비해서 금리가 0.5%포인트 정도 높고요. 네. 또 워낙 경기가 불황이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까? 기준금리 내리면 은행 대출금리도 더 내릴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변동금리를 더 선호한 편이고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은 다행인데 지금 방금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언젠가는 또 경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부담이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금리까지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면 가계경제 또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기존의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고객분 그리고 이자만 내고 대출을 받은 고객분들, 거치식으로 대출받은 네. 고객분들 이런 분들에게 갈아탈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신규 대출자는 안심 전환 대출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규 대출은 이용이 안 되고 그러면은 네. 기존의 변동금리 그리고 네. 거치식으로 그러니까 이자만 그렇습니다. 갖고 있던 그런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만 대상이 되는 거죠. 예. 네. 예. 그럼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죠? 우선 대출 금리가 낮아집니다. 네. 정책금융 대출이라서 금리 혜택이 어쨌든 뭐 파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뭐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연 2.8%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은행권에서 현재 취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으면 연 3.0, 또 높으면 3.5% 약간 웃도는 수준인데요. 뭐 이것과 비교해 본다면 최대 0.5%포인트 이상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우선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대출 받고 나서 3년 이내에 다른 대출로 갈아타면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를 냅니다. 그렇죠. 이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원 대출 받아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 중도상환 수수료 내야 되는 것이죠. 꽤 많네요. 생각해 네. 보니까. 그런데 예.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면제해드립니다. 네. 자, 또 세 번째 장점이 있는데 연말정산할 때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내 집을 장만할 때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10년 이상 장기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1년 동안 낸 대출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가 네. 있습니다. 이 안심전환 대출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렇군요. 결국에 대출이자 소득공제 받게 되면 대출이자 부담을 더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0.5%포인트 정도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소득공제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기준 시가 기준으로 4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대출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주택 가격은 조건이 조금 꼼꼼하네요. 네, 네. 네. 기준 시가 4억 원이니까 일반 네. 매매가로 한다면 한 5억 예.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제 장점이 많이 부각돼서 보이는데요. 네. 장점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누리면 되잖아요. 전환이 예. 가능한 대출 상품은 어떤 게 있을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받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이어야 된다. 네. 아니면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또는인 거죠. 그러니까 네, 변동금리 그렇습니다. 대출만이어도 되고 이자만 네. 내고 있는 대출이어도 네. 되고. 예. 둘 중에 하나만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미 원금을 상환 중인 대출은 이자만 내는 대출이 아니니까 네.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받은 대출이 고정금리인 경우도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단 여기서 고정금리의 기준이 이제 중요하겠는데요. 네. 고정금리 기준이 5년입니다. 이제 5년 이상 순수 고정금리 대출이거나 그리고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대출. 그러니까 5년 고정금리하고 그다음에 변동금리를 변동으로 한다든지. 가는. 네. 예.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습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대출을 받아서 이미 이용 중인 분들은 이번에 새로 나온 안심전환 대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책자금 대출인 보금자리론 이것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고요. 또 디딤돌 대출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전환 대상이 아니고요. 이것도 이자율이 좀 낮은 편이죠, 그동안. 그렇습니다. 예. 마이너스 통장도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하겠고요. 대출금은 5억 원 이하이고 대출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대출 중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연체가 없는 정상 대출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해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리면은 네. 작년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억 원을 빌렸다. 근데 네. 작년 말에 잠깐 한번 연체한 적이 있다. 이러면은 네. 안심전환 대출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출 전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하니까요. 네. 만약에 어떤 부주의 때문에 연체가 한 번 있었다. 그러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물론 그동안에 연체가 또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6개월 지나야 그때 새로운 대출 자격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따져보면은 전환 조건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러니까 너무 예. 까다로운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예. 하는데요. 정부 답변을 보면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다. 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이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은행끼리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또 전환하면서 대출금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갈아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갈아탈 경우에요. 전환되는 대출 상품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고정금리로 되겠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는데 이제 의미를 두는 상품이니까요. 그리고 기존 상품과 달리 이제 거치 기간이 없습니다. 네. 받자마자 바로 이제 원금을 상환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대출 만기가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고요. 금리는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기본형이 있고요. 5년 단위로 금리가 변경되는 금리 조정형이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예상되는 금리는 연 2.8에서 2.9% 수준이고요. 이제 금리는 매달 바뀝니다. 이게 금리가 연 2%다. 그래서 굉장히 낮게 생각을 했는데 2.8에서 2.9면은 거의 3%인데요. 예. 예, 그래도 지금 변동금리로 잘 받으면 네. 예, 이것저것 다 조건 채우면 이 금리가 사실 가능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네. 예, 앞으로 금리가 오르는 경우에 대비해서 뭐 고정금리로 묶고 전체적인 가계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가계대출 축소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원금 갚으십시오. 아마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이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데 만기가 워낙 기니까 네. 원리금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은요. 네. 그래도 원리금을 당장 갚아야지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갈아타려고 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부담이 좀 될 텐데요. 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네. 예, 1년 전에 4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5년 만기, 3.5% 변동금리, 그리고 일시 상환 조건, 그러니까 이자만 매달 내고 만기가 되면 20년 후에 네. 이제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빌렸습니다. 예. 이 대출 고객이 20년 동안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려면 매달 58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 부담이 20년 동안에 1억 4천만 원인데요. 네. 이제 자, 이분들 경우에 금리가 내리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겠습니다만 만약에 정부가 우려하는 대로 금리가 오르면 이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네. 자, 이 경우에 이분께서 그래 이번에 안심 전환 대출로 바꿔타야지 해서 20년 만기 2.8% 고정금리로 이제 갈아탄다면 매달 원금 이자 포함해서 매달 약 109만 원 부담합니다. 네. 물론 대출 기간 동안 내는 이자는 6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왜냐하면 원금을 갚아나가니까 이자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렇겠네요. 예, 무엇보다도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되겠고요. 따라서 대상이 되고 또 매달 원금 상환할 능력이 된다면 저는 갈아타는 것을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참 대출 상품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도 조삼모사의 원칙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보니까 뭐 이자 부담이 1억 4천만 원씩이나 드는 게 6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 이런 거 생각한다면 당장의 원리금을 좀 부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문자 문의가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 안심 전환 대출할 때 많이 왔는데 많이 예. 왔어요. 그중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1230님인데요. 다가구 주택이나 근린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이 전환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예, 주택법상의 주택이면 대상이 됩니다. 아, 주택이면 세대 되는군요. 다가구 되는 것이고요. 예.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서 제외가 됩니다. 아, 오피스텔은 제외. 그리고 네. 0133님인데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걸 네. 시중은행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어쨌든 동일한 은행에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네. 예,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중은행이니까 제2금융권 대출은 안 되는군요. 예, 예. 그리고 9600님은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전환대출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예, 그것도 역시 주택 구입자금인 경우에만 대상이 되니까요. 네, 그렇군요. 이게 언제부터 안심대출 받을 수 있죠? 예, 3월 24일 출시될 예정이고요. 네. 정부가 일단 20조 원 한도로 시행하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기업은행 모두 16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중동지점장이었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좌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응답하라 2588 2588 응답하라 2588. 예,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경제 진단해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우리 경상수지는 35개월째 흑자다. 그러지만은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성장 또 디플레이션 우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제 과연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고 어떻게 가야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내용들을 4부에서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요. 문자나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매몰 비용입니다. 극장에서 10,000원짜리 티켓을 사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가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10,000원이 아까우니 끝까지 영화를 보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일까요? 경제학에서는 이 영화값 10,000원처럼 이미 지출해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을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영화가 정말 재미없으면 10,000원이 아깝더라도 매몰 비용이라 생각하고 밖으로 나와 다른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그냥 영화를 보기로 했다면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거죠. 기업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많은 돈을 투자했더라도 적자를 낼 것이 뻔한 상황이라면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긴급 진단, 불황형 흑자와 환율 전쟁, 위기 속 우리 경제를 위한 해법은입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저도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 이 경제 지표만 보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정말 맨날 들여다보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모르겠다 싶을 때도 적지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들 나오는 것만 봐도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다들 지금 정말 전대미문의 어려운 상황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김윤경의 생생경제에서는 항상 좀 더 깊이 있고 또 조금 더 앞으로 볼 수 있는 분석과 진단을 마련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기의 한국 경제 현재를 진단하고 또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나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생생경제 많은 분들을 모시지만은요,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여성 경제학자. 정말 모시기 어려운데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 경제학자시고요. 최초의 민간 출신 여성 통계청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날도 구준데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는데 통계청장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경제 지표들과 통계 보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지금 보면은 경상수지 흑자도 흑자 행진이 지금 35개월째. 그렇죠. 잖아요. 근데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수출은 조금 늘어나고 수입이 많이 줄고 해서 불황형 흑자다라고 네. 해서 이 통계의 허점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통계가 사회경제 변화 현상을 숫자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특징적인 현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 숫자 뒤에 숨은 뜻을 예. 더 많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어떻게 봐야지 그 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통계 자체가 아니라 이제 예. 그 통계 지표가 어떻게 작성이 됐고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어디까지라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보면은 좀 더 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불황형 흑자인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얘기는 지금 잠깐 드렸고요. 오늘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는 그 여러 개 이제 저희가 800여 개 되는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 디플레이 우려는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고요. 네. 그것이 마이너스로 갔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은 디플레 우려가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은 아닌 것 같기도 하던데.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이제 통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걸 보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디플레 우려라는 게 지금 보면은요. 근원 물가는 전월 거 대비하면 2%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담배값 오른 거 제외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다라고 하잖아요. 이 경제학 이론에서는 정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면 디플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한 달 정도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한 달 정도가 아니라 최근 한 3년 동안 쭉 이렇게 그 물가가 낮은 성장률을 이렇게 보였고 네. 또 경제 성장이 잠재 성장률보다 못 미치는 그런 네. 것이 지속되는 그런 예. 가운데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물가 그럼 지금 소비자 물가만 말씀하셨는데 생산자 물가도 있고 네. 수출 물가 여러 종류의 물가가 있고 그런 여러 개를 다 같이 봐서 이것이 디플레가 아닌가를 갖다가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그 마이너스 물가 가지고 우리가 그걸 디플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의 이제 상황상 보면은 이제 디플레 네. 우려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돼야지 될 국면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 경향이 충분히 농후하죠. 예. 그러면은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를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한때는 최경환 경제팀 들어올 때는 디플레 우려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고요. 한국은행에서도 그다지 이렇게 걱정스러운 멘트는 많이 안 내놓는 것 같은데 그게 아무래도 정책을 하는 쪽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럼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달에 이주열 총재가 네. 국회 기획재정위에 한국은행 업무 보고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디플레이션의 압력은 높아지고 있지만 디플레이션에 빠져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뜻은 뭐냐면 예. 물가 상승률이 계속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거고 또 일본형으로 장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네. 의미 정도로 이제 한 건데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을 들여다봐도 네. 소비자 물가가 뭐 꼭 마이너스로 간다 그래서 꼭 디플레는 아니고요. 0%대 오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경제가 안 좋고 뭐 제조업이 네. 공동화되고 은행이 뭐 굉장히 좀 소극적인 그런 특히 중앙은행의 네. 소극적인 정책을 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디플레를 갔던 그런 전력이 있어서 네. 저희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특히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떨어졌죠. 이것도 물론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오히려 디플레에 대한 충격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에서 좀 지금 아직 진행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예. 된다. 물론 그런 것은 한국은행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총재가 대놓고 디플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입니다. 예. 뭐 일본처럼 이 정책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중앙은행 총재를 함부로 막 이렇게 둬가지고 허수아비 부르듯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예. 조금 약간 좀 더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될 타이밍 같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의 사례를 예. 좀 보면 네. 지금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 최경환 총리가 뭐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네. 것이다. 근데 지금 선진국이 하고 있는 통화 정책은 비정상적이라 그래서 그동안 쓰지 않았던 정책을 쓰고 제일 먼저 네. 그렇게 했던 것이 미국 아니었습니까? 버냉키였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과거처럼 이렇게 교과서적인 그런 논쟁에 하면서 갈 시기는 아니지 않나. 좀 급하지 않나. 그런 급하다. 의미를. 네.
그러면은 근데 저는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냉키 총재가 했을 때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미국이 막 돈을 풀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달러화라는 것이 발권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원화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이럴 때 함부로 풀어도 되나. 돈을 풀어서 또 생기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충분히 맞는 말씀인 예. 것이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고 미국처럼 그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거시 정책을 편다 그래서 그 네. 거시 정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위험만 커지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발생할 수는 있죠. 네.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세계 다른 나라가 환율 전쟁과 예. 통화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따라간다. 네. 그것도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일본화라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외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 경제도 일본처럼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일본 같이 가고 있다는 위험은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예. 굉장히 닮은 꼴이 많습니다. 1990년대에 네. 일본에 일본이 20년, 30년 장기 불황으로 들어갈 초반에 했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한국 경제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모습도 좀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금 요즘에 뭐 삼저 현상, 신삼저 얘기 막 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일본을 닮지 않았던 그런 좀 다른 걸로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의 네. 수출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이 프라자 합의하면서 엔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예. 2년 사이 거의 절반으로 이제 네. 가격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그때 그런 형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미국 말을 듣지 않고 일본 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뭐 자존심이 없어서 미국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네. 미국 경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제가 수출 경쟁력 대기업 얘기하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25%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우리가 좀 다양화돼 있고요. 수출 경쟁력이.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경쟁력이 또 많이 그때보다 나아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또 뭐 그 밖에 다른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가 아직 해외로 그렇게 많이 그렇게 일본처럼 자산을 옮겨놓은 상태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또 경상수지 구조 자체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본하고 똑같이 안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여러 가지로 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중앙은행의 조금 더 적극적인 통화 정책?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내수 부진에서 헤어나는 길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했던 그 경제혁신 계획이라는 것이 저는 방향은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 그걸 실현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그 혁신을 하지 않으면 네.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내수를 살리려면은요. 네. 정말 내수를 살리면은 소득이 먼저 늘어야 된다라는 것은 거의 그렇죠.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소득주도형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이기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 소득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이게 뭐 토톨로지일 수도 예.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고용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역시 무엇보다도 기업이 일자리를 좀 늘려주는 것. 기업 일자리 늘려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정책 목표에 네. 첫 번째도 고용, 두 번째도 고용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네. 저는 한국은행의 그 정책 목표도 물가 안정이 아니라 네. 고용을 가지고 가면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이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게 그런 네. 주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미국 연준에 보면은 물가 안정과 함께 고용이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정책 목표에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은 그게 좀 빠져 있죠. 그렇죠. 저희는 물가 안정이 최고의 목표로 됐고 아직까지 그걸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번 기회에 또 이 고용이라는 것도 한번 좀 신경을 쓰는 것도 생각을 해봄직하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를 생각을 한다면은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높다고 상당히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도 이 부양이 엄청나게 나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준금리를 2번씩이나 내릴 줄도 몰랐고 그렇죠. 아마 이번 양회를 통해서도 재정적인 부양책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중국 경제는 어떻게 갈 걸로 보시나요?
근데 이제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랑 비슷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네. 규모 면에서 크기 때문에 정책을 실행하고 그 실행에 대한 그 완성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금방 경제가 이렇게 허물어질 것이 아니고 적어도 7% 성장을 가져갈 거고요. 그 정도만 가져가 줘도 충분히 크게 충격을 주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네. 중국이 7% 성장만 가져가 줘도 한국 경제가 그 사이에서 뭔가 살아남을 길을 만들 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7% 정책 목표를 맞추면은 어떻게든지 또 맞춰내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정책적 완성도가 높다는 거는 또 이게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예. 이를테면 뭐 도시화율을 높인다거나 네. 재정을 더 푼다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나마 그 7, 8% 이제 내지는 좀 더 점점 떨어지겠지만 네. 그 성장을 하고 있을 때 한국 경제가 조금 더 기반을 단단히 가져가야 되고 그러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4대 부문의 개혁 문제에 있어서 확고하게 해야 되는 네. 시간을 벌어줄 때 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한 과제가 있죠. 네. 중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이드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저는 중국 쪽 통계를 굉장히 잘 안 믿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사지를 한다라고들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속어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지 통계를 맞춰내가지고 경착륙은 안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는데 중국 쪽의 통계만 그런가요? 통계청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저희 통계는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다 와서 검사도 하고 심지어 저희 네. 물가 통계, GDP 통계 바로 예. 한 3, 4년 전에 IMF에서 와서 다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네. 최고의 통계고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검증을 예. 받은 받은 바 있습니다. 그건 IMF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걸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저희 우리나라 통계는 제가 볼 때 그 수준급이다 이제는. 그런데 이제 중국 통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이 많은데요. 예. 제가 통계청장 시절에 중국 통계청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를 많이 해서 네. 그리고 제가 중국 통계청도 가봤거든요. 실제로 만드는 것도 저희가 같이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 걸 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 3, 40년 전에 통계 수준이 엉망이었고 네. 지금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예. 중국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거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중국은 아주 철저하게 그 당의 지배하에 있고 국가가 네. 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빠르게 갖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진화가 한 나라가 되고 있군요. 통계를 네. 제대로 못 만들면 국가가 네. 제대로 설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아까 뭐가 필요할까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교수님은 일자리죠, 고용이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부는 말은 명확하게 안 하지만은 부동산이죠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살리기 위해서 뭐 대출 규제들도 상당히 많이 완화를 했고요. 네. 근데 이게 맞는 걸까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부터 옛날부터 이제 가장 그 부동산이 이제 건설하고 연결돼 있고 그래서 관련한 규제를 건드리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부동산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최근에는 그런 관련 규제를 이렇게 풀거나 이러는 거 쉬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작년에 그 LTD나 DTI를 갖다 정부가 풀면서 그렇죠. 예. 부동산을 부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부가 이제는 규제 정도 건드린다 그래서 그렇게 민간이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게 혹시 이제 성장률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옛날처럼 그렇게 이런 조금만 이미 이제 주택 보급률이 네. 상당 올라와 있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됐고 작년에 정부가 부동산 관련한 법 바꾸겠다 그랬는데 네. 그거 이제 겨우 되지 않았습니까? 3법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예. 지난 연말에 돼서 네. 그게 구체적으로 효과로 나오기에는 좀 쉽지가 않았고 일단 심리 효과를 노린다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좀 끌어올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모든 그 정책이라는 것이 풍선 효과라는 게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로서는 그 부동산 정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70%로 부동산을 가지고 자산이 있거든요. 다 특히 그렇죠. 베이비 부모들이. 네. 그래서 그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자산 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산 감소 효과가 크면 아무래도 소비를 늘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부동산을 가격을 유지해 주는 거는 필요합니다. 네. 예. 근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부동산이 과거와 같이 우리가 막 개발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성장 시대에 비해서는 이게 오른다라고 생각할 만큼 오르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 물론 과거처럼 그렇게 급격히 오르는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그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네, 생각에는요. 예. 그렇군요. 그 자산의 70%가 부동산이고 그것 때문에 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상당히 좀 내수에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밖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조금 시급한 부분으로 보인다. 이런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부동산도 좀 살펴봤고 고용도 좀 살펴봤고 소비도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네. 그 경제가 너무 침체돼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옛날에는 그 전 세계 성장률의 한 2배 정도 교육이 성장했습니다. 네. 세계 무역 교육 성장률이.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패턴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교육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근데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살고 대의존도가 높은 나라한테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수 시장을 살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그런 그 구조개혁 문제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저성장 문제, 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디플레이션 문제 네. 생각보다 더 심하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동시에 해나가야 되는 아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골든 타임이겠죠? 그러면은 뭔가를 바꿔내야지 되는 골든 타임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구조 개혁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을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골든 개혁이란 이제 골든 타임이란 말은 네. 대통령이 이제 올해 그렇죠. 3년째고 예. 그리고 올해 또 선거가 없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경제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지. 최적의 시기일 그렇죠. 뿐. 예. 다 지금이 항상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정개혁이 네. 아주 골든 타임이긴 한데 네. 아까 말한 그러한 그 네 가지, 그러니까 공공부문, 노동부문, 금융부문, 그리고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골든 타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첫 단추인 공무원 개혁이 지금 돼 있고 노동개혁도 좀 특기가 마련돼 있거든, 국회에서. 예. 근데 과거까지 한 행태를 본다면 희망적이지 않은 게 지금 문제이죠. 그렇군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이제 그 정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그 서민 경제를 너무 모른다. 시장에 한번 가본다고 서민 경제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다들 먹고 살기도 어렵고 경제 자체도 어렵고 글로벌도 어렵고 이러면은 참 막막한 그런 심정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좌표를 가지고 가야지 될지 그 점을 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민이 그러니까 한 명의 서민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라볼 때 어떤 입장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기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만 많이 해줘야지 되고 또 정치인의 입장에서 자꾸 희망을 보여줘야지. 근데 그걸 잘 안 믿게 되는 시대라는 것 그래야지 같아요. 되는데 벌써 우리가 지금 꽤 오랫동안 정부가 온갖 정책을 다 했고 어느 정권에 뭐 이렇게 좌든 우든 상관없이 모든 정권들이 경제 살리겠다라고 했고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임 대통령님도 경제 대통령에서 뽑아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서민 살림살이가 이렇게
팍팍한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책도 사실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뭐 당장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구조적으로 어려움에 있으니 이 구조적인 문제를 헤쳐나갑시다라고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해서 네. 가야 되는 거죠. 장밋빛 전망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점점 더 괴리감만 깊어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고성장의 굉장히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저성장 사회로 갑니다. 네. 그러려면은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세계 글로벌 경제가 경쟁이 네. 치열해지니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것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양극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할 것은 아닌 거죠. 그거 굉장히 지난한 과제인 거죠. 할 수 있다면은 구체적인 안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렇죠.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슨 그 과도한 복지 같은 거. 네. 사실 안 받아도 되는 복지를 내 돈 아니기 때문에 막 받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 구조조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요즘에 증세 논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렇죠. 전 재정학자이기도 합니다. 예. 오랫동안 재정을 들여다본 사람인데 증세를 할 것이 아니라 네. 도대체 정부가 쓰고 있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국민한테 세금을 좀 덜 거둘 것인가 이거를 네. 더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마지막에 중요한 주제가 나왔는데 시간을 맞춰야 되는 시간이 나왔네요. 오늘 말씀 일단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 진솔하게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될 길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들려주신 것들 잘 들었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이인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